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광복절인 오늘 서울은 습기가 높지만 바람이 제법 시원합니다. 입추도 지났겠다. 이러다 슬그머니 가을이 오는 걸까요? 계절의 변화는 늘 마음의 준비보다 한 발 빠릅니다. 반짝 랠리인지 추세 전환인지 요즘 한미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아직 비 소식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큰 비 예비특보 내려진 수도권과 영서지방 주민들 대비해 주시고요. 저희도 변화무쌍한 시장 상황 충실하게 예보하겠습니다. 8월 15일 월요일, 여러분은 지금 출근길 경제코치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최근 기록적 폭우로 농작물 피해가 컸습니다. 장마철에 원래 그 농작물 피해가 좀 있게 마련이기는 한데 추석 앞두고 물가가 많이 올라갈 것 같다 이런 걱정들이 좀 있군요. 또 국내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진 수상한 외화 송금 규모,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얼마인지, 왜 이런 돈이 오고 갔는지 한번 정리해 보고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내년도 본 예산은 올해보다 줄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예적금에 돈이 더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반지하 가구 주거 개선 대책, 이걸 두고 여러 가지 시선이 엇갈리는 상황이거든요.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저희가 이달부터 생애 최초 담보 인정 비율 LTV 규제가 완화됐는데 시장의 반응은 예상보다 좀 저조한 것 같다 이런 소식 몇 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왜 그런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배달앱 수수료 이 중개 정책 때문에 치킨값이 조만간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전망도 있네요. 여러 가지 소식들 머니투데이의 조한송 기자와 함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행복발전소 열리는데요. 연휴, 그래요. 의미 있는 날이기는 하지만 아마 연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제법 계실 거예요. 여행 가신 분들도 계실 테고 집에서 시간도 보내실 텐데 주류 업계에서는 이 프리미엄 바람을 타고 또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려드리고요. 법률발전소에서는 최근에 인기 많은 웹툰, 웹소설, 이 불법 유통 시장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러는지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 문제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51하고요. TBS 앱과 유튜브도 열려 있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머니투데이의 조한송 기자와 함께 주말 동안 들어온 주요 경제뉴스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조 기자님, 오늘 어떤 뉴스들 준비하셨는지 저희가 먼저 좀 알려드렸는데 조한송의 원픽이 있다면 오늘 어떤 뉴스부터 꼽아주시겠어요? 네, 저는 반지하 대책에 관련된 거를 꼽았는데 이걸 뽑은 이유는 워낙 폭우 피해가 있을 때마다 반지하 대책이 있어 왔는데 반쪽짜리 대책에 그치면서 논란이 계속되어 왔거든요. 이번에는 좀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발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꼽았습니다. 네, 반지하 관련해서 저희가 잠시 후에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자, 물가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최근에 비가 너무 많이 왔죠. 배추, 무, 채소 가격이 가뜩이나 올라 있는데 요거 값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면서 작황이 악화되고 출고가 지연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최근 국내 도매 시장에서 배추 10kg의 평균 가격이 236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한 달 전 가격인 12,708원과 비교하면 60% 이상 올랐고요. 1년 전 가격인 1062원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뛴 가격입니다. 무 20kg의 전날 평균 도매 가격도 29,000원으로 한 달 전 가격인 19,900원에 비교해서는 45.5%나 올랐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6.3% 오른 가운데 이 농축수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채소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계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물가 당국에서도 비상등이 켜졌는데요. 왜냐하면 추석 이후 농식품 물가가 내려날 것이라고 봤었는데 이렇게 80년 만에 폭우라는 악재를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8월 말에서 9월 초에 늦장마 그리고 가을에 불청객인 태풍 변수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요. 우려가 큰데
이에 따라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 고랭지 배추 재배지를 찾아서 출하 지연과 작황 악화 상황을 살피는 등 물가 안정에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네, 실제로 푸성귀 값이 많이 올랐다는 게 장 보면 체감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주말에 고기를 한번 구웠는데 쌈채소 그 세트를 팔지 않습니까? 이게 같은 가격에 반으로 줄었어요, 아. 양이. 그래서 아, 많이 올랐구나. 요게 느껴질 정도인데 추석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민생 대책이 나왔는데 요거 실효성이 있을까요? 네, 먼저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이제 비축된 물량을 확대하고 대규모 할인 쿠폰을 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많아지는 이 농축수산물을 싸게 살 수 있도록 650억 원 규모의 할인 쿠폰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할인 쿠폰을 활용해서 대형마트, 온라인 전통시장 등에서 20대 성수품을 20%에서 3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렇게 할인 쿠폰이 발행이 되면 일시적으로는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는 하지만 안 그래도 이 농식품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를 자극하면서 이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상한 해외 송금 사례가 있었다. 이게 수조 원에 이른다. 이 소식을 한번 전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다른 은행들도 자체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송금이 더 있더라. 이거 규모가 조 단위네요. 네, 맞습니다. 자체 점검 결과 은행들은 당초 금감원이 추산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우리 돈으로 4조 1천억 원의 의심 거래를 보고해서요. 총 이 이상 해외 송금 규모가 모두 8조 5천억 원을 달하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지난달까지 네. 우리은행, 신한은행에서 4조 원이 넘는 이상한 해외 송금이 있었다까지 전해드렸는데 다른 은행들도 점검해봐라 했더니 4조 원이 더 네. 발견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두 8조 5천억 원이 이제 되는 건데요. 앞서 우리와 신한은행에서 적발된 국외 송금 대부분은 이 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모인 뒤에 국외로 송금되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형식상 무역 거래로 이루어진 해외 송금 자금으로 보이지만 대부분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거쳐 나왔다는 점에서 이상 거래 의심을 받았는데요. 금융권에서는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국외보다 비싸게 형성이 되는 이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 거래와 연관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은행 자체 점검을 통해서 의심 거래가 새롭게 이렇게 보고됨에 따라서 금감원은 조만간 보고 액수가 큰 은행을 중심으로 현장 검사에 나설 예정인데 이에 따라서 대규모 제재를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참 그 번번이 알려드리지만 납득이 안 되지 않아요? 그 조 단위 금액이 해외로 이상하게 송금이 되는데 그동안 몰랐다. 그리고 횡령 규모 이런 거 말씀드릴 때도 아니 이 정도 돈이 빠져나가는데 은행 내부의 관리, 감독 시스템 요거 진짜 점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 정부의 예산안, 요 본 예산이 전반적으로 좀 줄어들 것 같네요. 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예산 편성 작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주 초에는 편성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임금을 10% 반납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작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내년도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임금이 올해와 같이 이제 동결이 되는데 이 중 10%를 반납토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2010년 이후 13년 만에 본 예산 규모가 전년도 지출보다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추 부총리는 내년도 국고채 발행 규모도 올해보다 줄여서 국가 부채도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렇게 지출 구조 조정에 나서는 까닭은 이제 재정 여력이 크게 악화됐다고 판단됐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데다가 정부가 정권 초기에 다양한 또 국정 과제도 추진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규모 지출 구조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또 최근 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 피해가 확산된 점도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소긴 합니다. 그러게요. 서울 기준으로 보면 115년 만에 최대 규모의 폭우였고 전국으로 봐도 80년 만에 가장 큰 비였는데 비가 아직 완전히 그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돈 들어갈 일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요거 좀 면밀하게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우리 그 투자 시장, 자산 시장으로 쏠렸던 돈이 상당 부분 은행으로 가고 있다. 이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네요. 네,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정기 예금 잔액은 지난 11일 기준으로 757조 4,278억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6월 말과 비교하면 무려 42일 만에 4조 8천억 원이 증가한 건데요. 이게 어떤 정도인지 보니까요. 올해 상반기에 이제 정기 예적금의 증가액보다 2조 원가량 많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돈을 빼낼 수 있는 이 자유입출금 예금이 정기예금보다 이자가 낮잖아요. 그래서 이런 요구 불예금과 증시자금이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반면 증시에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 것도 같이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자가 많이 올라가서 아마 그 위험 부담은 덜면서 돈을 불릴 수 있다. 아마 합리적인 선택 같은데 요사이 증시가 또 반짝해서 그 MTS 다시 까시는 분들도 조금 늘어난다고 합니다. 요럴 때 아마 조정되는 것도 조금 정리해서 현금화하시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서울시가 지난 10일에 폭우로 침수 피해가 컸던 그 반지하 주택들 이걸 없애겠다. 앞으로 20년 동안 유예 기간을 주고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거냐. 반지하가 사라져야 한다는 데는 원론적으로 같은 입장인데 국토부하고 방법론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죠? 네, 이렇게 서울시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10일 발표를 하자마자 이틀 뒤죠. 국토부의 원희룡 장관이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원 장관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서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면서요. 또 먼 거리를 이동하기 어려운 노인과 환자 등이 실제로 많이 살고 있다면서 이분들이 현재 생활을 유지하면서 이만큼 저렴한 집을 구하기 쉽지 않다고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를 두고 오 시장이 밝힌 반지하 주택 퇴출 정책의 속도 조절론을 제시했다.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요. 원 장관은 당장 필요한 개보수 지원은 하되 집주인을 비롯해 민간이 정부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국토부는 내일 발표 계획인 주택 공급 대책에 이 반지하 등 주거 봉지 정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나오자 반면 오 시장은 13일 페이스북에서 반지하의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시가 기존에 발표한 이런 반지하 주택 주거 목적 사용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뜻을 다시 강조를 했는데요. 충분히 이 반지하 가구들을 수용할 여건이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나라의 주택 공급을 총괄하는 국토부와 우리나라 인구의 20%가 집중된 서울시의 주택 공급 및 이 행정을 담당하는 서울시가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건데 이렇게 반쪽짜리 대책에 그치지 않도록 양측이 좀 잘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면서 병행을 해야겠죠. 자, 이달 1일부터 생애 최초 담보인정 비율 LTV 규제를 80%까지 완화한다. 네, 80%라고 하지만 한도는 6억 원이라고 알려드렸고 DSR 규제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실제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런 얘기가 현장에서 나오는 모양이네요. 네, 집값의 최대 80%를 빌려줘도 이 DSR 규제에 따라서 소득이 적으면 그만큼 이제 대출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이 실제 주담대를 받는 사람은 DSR 규제 등에서도 영향이 없는 이 고액 연봉 직장인 등 소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를 추가로 높이거나 금리를 인하해 주는 등의 지원을 해줘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치킨 값이 배달료 포함하면 요즘에 3만 원 돈입니다. 그런데 10월부터 치킨 값이 또 올라요? 네, 10월부터는 포장 중개 수수료를 소비자들이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배달료를 아끼기 위해서 앱에서 포장 주문을 하고 직접 가까운 거리는 받아가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프랜차이즈들이 이런 포장 중개 수수료를 그동안은 0원으로 받았는데 이제는 좀 수수료 그런 정책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밝힌 거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10월부터는 이 배달앱으로 주문한 포장치킨의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배달앱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배달앱 사용을 줄이면서 수익성 개선이 목표인 업계의 발등이 불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포장 중개 수수료 영원 혜택이 종료가 되면 사실상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겠고 이렇게 되면 점주와 소비자가 분담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치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이 소비자들의 시름이 또 나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3만 원. 그쵸. 여기서 더 올라간다. 현실적으로 약간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대형마트에서 요즘에 과거에 나왔던 통큰 치킨처럼 그 10,000원 미만인 치킨이 유행한다. 이 말씀 한번 전해드린 적 있잖아요. 시장에서 그 감내할 수 있는 가격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올 때 배달하시는 분들 일 못 하시잖아요. 전반적인 상황을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조한송의 원픽 그래요. 반지하 대책 저희도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 전해드리고 있죠. 앞으로도 저희 현장에서 나오는 속보들 충실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조한송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내에서 아직까지 마스크 써주셔야 하고요. 코로나19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우리 기본적인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려고 하는데 여름에 날씨가 더우면은 왠지 그 저녁에 퇴근해서 깨끗하게 씻고 다들 TV 앞에 앉아서 캔 하나 톡 이렇게 따실 때 많죠. 최근 들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런 시장을 공략하는 프리미엄 주류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격보다 취향을 중시하는 프리미엄 바람,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했거든요. 왜냐? 많이 드시는 게 아니고요. 한 잔을 마셔도 취향에 맞게 그 취향을 가장 먼저 그 선택의 중심에 두신다고 해요. 위스키에 탄산수를 입힌 하이볼 요거 많이 드시죠. 진저엘로 드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소주보다 컨셉 트렌드를 입힌 프리미엄 소주가 인기다. 연예인 마케팅도 한몫하는 것 같고 여름 트렌드 프리미엄 주류 대전 어디까지 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세종사이버대 바리스타앤 소믈리에 학과의 명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우입니다. 어느덧 이제 네. 휴가철도 거의 막바지로 향해 가는 것 같아요. 네네네. 올해 진짜 덥고 습하고 비도 많이 오는데 전통적으로 여름에 잘 팔리는 술 하면 맥주 맞습니까? 그렇죠. 이제 맥주 자체가 기본적으로 보리로 만들잖아요. 근데 보리 자체가 찬성질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겨울을 내잖아요. 예, 그 겨울을 나기 때문에 실은 보리.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가장 마시던 차도 보리 냉차. 네, 보리차. 보리차? 냉차라고 네, 하지 말 그 걸. 보리로 만든 네. 술. 그래서 보리, 맥주 뭐 이런 것들이 실은 우리의 이런 실질적인 삶에서도 많이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축제나 뭐 워터밤 이런 대회를 하면 항상 그 맥주 회사랑 같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수요가 확실히 있는 모양이에요. 확실히 있죠. 왜냐하면은 그 축제에서 마시는 술들은 단순히 그러니까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추억소로 들어가거든요. 아, 그러니까 추억소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2차, 3차, 4차 이 소비가 또 늘어나요. 그래서 주류 업체들이 행사라든지 축제를 꼭 하려고 하는 이유가 한 번 근데 잘해놓으면은 10년, 20년을 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추억 속에 들어가는 마케팅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또 알려주는 것이 이러한 또 그 축제 마케팅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네. 엔데믹 이후에 그래서 주류 시장이 회복세라는 말씀은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래도 우리가 집에서 많이 마시지 않았을까? 홈술 문화가 확 확산이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회식으로도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실질적으로 집 밖에서 마시는 수요도 많이 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창궐되기 이전에는 그 요식업 시장이 주류 시장이 한 60% 정도, 그리고 나머지 40%가 이제 야외에서 마신다든지 가정용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창궐된 이후로는 한 5.5 대 4.5나 4대 6 정도로 완전히 역전이 됐었죠. 네, 역전이 됐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작년이 굉장히 최악이었거든요. 주류 시장이. 왜냐면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심하게 제한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엔 전년 대비 뭐 30%까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올해 보니까 좀 많이 좀 회복은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예년 같은 그런 회복은 없을 것이라고 전 보고 있어요. 네. 예년 같은 회복은 없을 것이다. 네, 왜냐면은 예년 자체가 워낙
이제 많이 마시는 거를 권장하는 그런 사회였잖아요. 근데 그런 사회가 이제는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년처럼 술 관련된 이런 부어라 마셔라 많이 마시는 이런 그 물량 공세는 굉장히 이제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저도 이제 입사를 2000년 초반에 입사했는데 그때는 그 여러 종류를 한 번에 마시고 이럴 때 많으니까 이 비싼 술을 이렇게 먹을 거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맞습니다. 했었고. 그런 것도 있고 나는 왜 이 술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 술을 왜 주나. 왜냐하면은 네. 부장 네, 사장이 네. 좋아하시니까 맞습니다. 어렸을 때는. 맞습니다. 근데 네. 요새는 그렇게 하는 회식이 진짜 사라졌더라고요. 그렇죠. 이제는 뭐 자기가 원하는 거 하나씩 골라서 앞에 놓고 마셔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안 마신다고 짜증 내면은 이제는 큰일 나기 때문에 지난주에 저희 금요일날 알려드렸잖아요. 실존주의. 싫은 것도 존중해준다. 그 실의 받침이 리을 히읗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네요. 맞습니다. 익어가는 중님? 네. 눈 마사지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알고 싶네요. 한 잔을 마시는 거니까 취향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 주류 트렌드에 관통하는 그런 내용이고 요즘에 그 아마 외식 업체 가보신 분들 하이볼이라는 형태의 일종의 칵테일이 메뉴판에 등장한 곳들 되게 네, 많이 보실 네, 텐데 네, 나 혼자 산다에서 박나래 씨가 네. 이게 웰컴 드링크로 네, 네. 한 잔 내오면서 더욱더 유행을 하게 됐다고 네, 해요. 맞습니다. 네. 관련 위스키 뭐 시럽까지 품절 사태가 나기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예전 하이볼하고 만드는 방식이 좀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실은 이 하이볼이란 게 원래 위스키 뭐 레몬 칵테일, 뭐 위스키 칵테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요즘에는요 그냥 탄산에 레몬 넣고 자기 스타일대로 만드는 약간 칵테일 형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위스키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홍차, 뭐 다즐링, 뭐 하이볼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뭐 그냥 실론티 하이볼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그 모든 음료에 다 들어가게 됐어요. 예, 그러면서 그만큼 좀 유행을 하게 됐죠. 근데 실내로 이런 하이볼 같은 경우가 원래는 그 위스키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여성층에게 엄청나게 어필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도수가 낮고 또 그 튀어나온 탄산이 있다 보니까 위스키의 맛과 향을 즐기면서 이 시원함을 즐길 수 있잖아요. 또 부담도 덜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은 이것이 지금의 위스키 붐을 이끄는 이런 초석이 된 것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네. 요새 그 정말로 약간 그 만드는 레시피가 달라진 게 예전에는 맛이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러니까 네. 탄산수 자체가 그냥 베이스 역할만 하는 게 많았는데 요새는 진저엘처럼 드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시럽을 섞는다 이런 말씀도 네, 많이 네, 해주시네요. 맞습니다. 메이플 시럽을 넣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위스키 열풍이 영화 헤어질 결심하고 만나서 이게 또 시너지가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예, 헤어질 결심에 나온 그 위스키가 이제 좀 마니아들 사이에 굉장히 인정을 받는 그런 위스키예요. 저 뭐냐면은 영화 딱 절반까지 봤는데 술이 아직 안 나온 거고요. 예, 어떤 술입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우리가 흔히 위스키 하면 어느 나라가 떠오르세요? 위스키 하면 스코틀랜드, 그렇죠, 스코틀랜드 스카치가 있죠. 떠오르죠. 그렇죠. 실은 그 다음으로 유명한 것이 이제 그 아일랜드 아이리시 위스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버번 위스키 옥수수로 만든 버번 위스키 미국 미국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캐네디안 위스키, 일본 위스키 보통 이렇게 많이 가는데 저는 생뚱맞은 나라의 위스키입니다. 대만 위스키예요. 대만 위스키요? 예, 대만 위스키. 제가 예. 일본 위스키까지는 먹어봤는데 네. 대만 거는 생소하네요. 예, 이게 이제 2000년대 이후로 생긴 회사의 제품인데 이게 왜 특별해졌냐면 기존에 우리나라가 위스키를 만들다가 포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 포기했냐면 숙성시키는 과정에서 위스키가 다 증발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예,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캡틴 A, B, C, D, F, G. 지금 사라졌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유사 양주라 그래가지고. 유사양주. 예, 그 좀 인공 향, 소주의 인공 향 같은 거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실제로 그 국산 위스키라 불리는 것들은 대부분 다 원액을 수입해다가 거기에 이제 약간 조율만 해서 나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직접 만든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크통의 숙성 이런 과정이 국내에서는 그동안 없었군요. 80년대 있었는데 너무 증발이 많이 되니까 포기를 해버렸어요. 10년을 숙성해 보니까 반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왜 네. 그러냐면 기후 때문에 그러거든요. 왜냐면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온도 차가 크면은 오크통이 팽창과 이 수축을 거듭하면서 그 사이로 틈이 벌어지잖아요. 계속 그 증발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포기를 했었는데 이 대만은 그걸 역발상으로 마케팅 툴로 활용합니다. 어떡해요?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스코틀랜드보다 한 5배 정도 숙성이 빠른데 그러니까 대만도 그만큼 증발량이 많아요. 그렇죠. 네, 덥잖아요. 더 많죠. 네. 오히려 우리나라 더 많은데 오히려 그걸 갖고 스코틀랜드보다 우리는 증발량이 많은 게 아니고 숙성이 더 5배 이상 빠르다. 예, 숙성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 굳이 뭐 12년, 15년 이런 숙성에 대한 표기를 그렇게 열심히 쓰지 않아도 되고 오. 예, 대만만의 기후와 그리고 그 환경으로 인해서 빠른 숙성된 위스키 맛을 즐겨봐라 라고 해서 시장에 내놨더니만 이게 폭발적인 수요를 가지게 된 거죠. 이런 거네요. 어서 와. 이렇게 급하게 얘기한 위스키는 처음이지? 맞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재밌는데 그러면은 스코틀랜드에서 온 친구들은 보통 뭐 17살, 네네. 21살, 30살 막 이렇잖아요. 네. 그럼 대만 위스키는 뭐 3months? 뭐 이런 겁니까? 그래도 몇 년은 숙성을 시킵니다. 몇 년은 기본적으로 뭐 그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스코틀랜드 3년 이상 숙성을 시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주세법상으로 1년 이상 숙성을 시켜야 되는데 대만 역시 그래도 조금은 숙성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훨씬 더 짧다는 거죠. 네. 그거 좀 신기하네요. 이게 영화에 나왔다. 네. 그래서 이 요걸 제품이 보고. 스쳐가듯 살짝 나옵니다. 야, 그걸 또 알아보시네요. N차 관람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니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열풍이 불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름철에 취하지 않으면서도 약간 흥을 즐길 수 있는 그 정도의 주류를 많이들 찾으신다는 얘기인데 저도주나 네. 아니면 아예 나는 무알콜인데 느낌만 느낄래 이런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계속 들었어요. 커지고 있죠. 이게 네. 이제 코로나가 창궐한 이후로 굉장히 많이 커졌는데요. 일단 그래도 사람들이 건강을 생각 많이 하는 거예요. 야, 지금 코로나 이렇게 창궐을 했는데 그래 술 마셔도 되니? 면역력 안 좋아져. 괜히 마시지 마. 물론 반대적인 분들도 계세요. 야, 소독이 되니까 빨리 마셔.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약간 의학적인 근거가 별로 없죠. 네. 어쨌든 간에. 근데 어쨌든 이 건강기능식품이 굉장히 많이 팔렸거든요. 코로나 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무알콜 맥주라든지 요즘 무알콜 와인도 나왔어요. 그래서 즐기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그거죠. 플라시보 효과를 노린 거죠. 술을 마시지도 않는데 술을 마신다는 착각이 들게끔. 술 안 마시고 취하는 느낌. 취하는 느낌. 괜히 그 잠만 보면은 뭔가 이게 추억이 생각나기도 하고. 근데 이 시장이 가능한 게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그 너튜브 이런 거 보면은 먹방 먹지도 않는데 남이 먹는 걸 보면 만족하잖아요. 그리고 막 먹어달라고 댓글 남기잖아요. 그렇죠. 짜장면 먹어주세요. 맞아요. 이런 거. 맞아요. 네. 그게 뭐냐면 내가 먹지도 않는데 남이 먹는 거 보고 뭐 만족감을 느끼듯이 내가 진짜로 술을 먹지 않더라도 술을 보기만 하고 뭐 술스러운 것들만 보기만 해도 뭔가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이런 네. 표현 재밌다. 술스러운 것들. 이게 아마 최근에 SNS에 보시면 바디 프로필 사진 찍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밥프사 찍는다. 이런 분들은 아마 느낌은 느끼는데 실제로 본인의 그 스케줄은 지장을 주면 안 되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맞습니다. 미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비가 많이 온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그래서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져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참 많고 고생하신 분들 안타까운 사고도 있는데 사실은 과거에 비가 적당히 내리면 네네네. 우리가 비가 적당히 내릴 때는 이런 음식 이런 주류가 어울립니다 이런 말들도 많이 그쵸, 했었어요. 그쵸. 예. 그때 여기에 어울려서 막걸리 이거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아시다시피 이제 폭우가 내리면 막걸리가 뭐고 아무것도 팔릴 수가 없죠. 팔려서도 안 되고. 그쵸. 그래서 안 되는데 이 가랑비 내리는 보슬비 내리는. 적당히 내려줄 때. 맞습니다. 그것도 계속 내리면 안 돼요. 한 3일 정도 많이 갔다가 하루 정도 보슬비 내리고 한 3일 정도 많이 갔다가 하루 보슬비 내리고 이러면 네. 정말 많이 팔리는데 이 사람들이 왜 비가 내리면은 왜 막걸리를 찾을까 생각하는데 이 좀 센치해지는 것 같아요. 센치해지면서
내려놓자. 최근에 언제 네. 센치해지셨습니까? 아 저요? 저 네. 어제 센치해졌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막걸리가요. 예전에는 어르신들 드시는 거, 네네. 뭐 농주 이런 느낌이 컸다면 최근에는 패키징도 달라지고 막걸리 회사 자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터넷으로 이제 막걸리를 이제 팔 수 있게 되면서 특히 이제 지역 특산주라 그래가지고 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한 막걸리는 인터넷에서 팔 수 있거든요. 근데 인터넷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흔히 말하는 MZ 세대들이잖아요. 예, 그들이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니까 그런 시장을 보고 또 같은 MZ 세대가 창업 시장으로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그들의 취향에 맞추다 보니까 이 스타일이 정말 많이 다양해지고 많아진 거죠. 그 실례로 그 얼마 전에 그 코엑스에서 서울 국제주류 박람회라고 열렸는데 네. 거의 뭐 막걸리나 전통주가 뭐 반 정도 차지했다고 얘기할 정도로 많았고 이 MZ 세대 젊은 친구들이 그 여행 가방 수트케이스 가져가가지고 네. 그 안에 다 막걸리나 전통주 사가지고 쌓아 놓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와인이나 위스키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수트케이스 정말로 왜 여행 가방 가져서 거기서 그 쌓아가서 그 사가지고 가는 모습 보고 야 시장이 정말 달라졌고 앞으로 이 전통주 시장이나 막걸리 시장이 정말 더 크겠구나 생각했어요. 요즘은 그 술병에 그 AR 기능이 있는 것도 있고 네, 예전에 네. 한번 소개해 주신 적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MZ 세대를 겨냥한 마케팅이 많기도 하고 맛도 다양하고 저는 그 예쁘게 패키징하는 거. 네, 그래서 네. 완전히 세트 메뉴화하는 것들, 그 술 도가만의 양조장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도 이거 보면서 아 이게 정말 마케팅의 힘이 크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들던데 요즘에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게 프리미엄 소주 시장입니다. 네, 또 맞습니다. 연예인들까지 여기에 가세를 하면서 소주가 그냥 소매가로 한 병에 10,000원이 넘는다고 하는데도 이거 없어서 못 판다면서요? 그렇죠. 예, 뭐 이런 전통주로 만들 수 있는 소주 같은 경우에는 실은 물량에도 한계가 있어요. 1년에 100kl 이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뭐 안 된다기보다는 그렇게 이상을 만들게 되면 혜택이 줄어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물량 자체도 많이 나오지도 못하고 또 수제로 많이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물량을 많이 빼기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굉장히 이제까지 있지도 않았던 일이 생겨난 거죠. 뭐냐면 소주를 사기 위해서 오픈런을 한다든지 그러니까요. 소주를 사기 위해서 우리가 한참 기다린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물론 연예인들이 가진 팬덤도 있고 뭐 시장 자체가 바뀌는 여러 가지도 있지만 소주 자체가 예전에는 굉장히 부어라 마셔라 싸게 마시는 뭔가 서민의 술 이런 의미가 되게 강했고 또 하나는 뭐 안동 소주라든지 문배주나 이런 전통주들은 약간 권위 어르신들이 네, 드시는 맞아요. 거. 명절 이런 게 되게 강했잖아요. 근데 이런 뭐 최근에 박재범 씨가 출시한 소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초로 소주에 힙함을 담은 거예요. 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예, 힙함을 담으니까 그 힙함을 이끄는 그 맛이 너무너무 궁금해지는 거죠. 예, 다만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이거를 드신 다음에 앞으로 계속 이걸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는 실은 앞으로는 그 술 맛이 평가하게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까지는 다들 아직까지 호기심으로 많이 들어간 건데 앞으로는 그 술 맛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앞으로가 정말 더 중요한 마케팅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그러네요. 그동안 소주 시장에서 서민들의 애환이 담겨 있었고 그 뒤에는 가향 소주가 한동안 유행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힙함이 담겼다. 그런 생각은 처음 해봤는데 사실은 소주에 우리가 그 가격에서 역치가 있잖아요. 네, 요거 네, 네. 이상 넘어가면은 소주 네, 네. 시장에서는 안 된다. 네, 이 네. 금기가 깨지는 셈인데 그것도 궁금합니다. 박재범 씨 같이 소위 그 트렌드를 주도하는 이런 분들이 소주 시장에 왜 들어갔을까요? 제가 봤을 때 그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이만큼 유행을 하는데 유일하게 부가가치가 없는 것은 여전히 한국에 술문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맥주가 우리나라 맥주가 외국으로 수출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요. 근데 다들 그것이 코리안 맥주라고 생각을 잘 못해요. 예, 어느 그 일본에 있는 마트에 가서 딱 굉장히 저렴하다 딱 보면은 그제서야 메이드 인 코리아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숨기고 OEM 형태라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러다 보면 프리미엄이 없는 거죠.
소주도 마찬가지예요. 실은 물론 이제 외국의 소주 비싸게 팔긴 하지만서도 이 소주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적었는데 박재범 씨가 착안한 것은 우리나라 전통주나 우리나라 소주도 정말 깊게 가면 너무너무 가치가 뭐 위스키나 또는 꼬냑 같이 이렇게 될 수 네. 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됐을까? 앞으로 이 시장이 뜰 것 같다라는 사업가적 입장에서 또는 우리나라 전통주를 좀 살려보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이거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그쵸. 이 박재범 씨가 최근에 이제 내려오시긴 했습니다만 레이블 대표를 했잖아요. 네네. 역시 이런 킬링 포인트를 보는 그런 눈이 있으신 것 같은데 프리미엄 소주 시장에서는 만드는 방식이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네. 증류식 소주 이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프리미엄 소주는 이제 증류 소주로 구분이 되는데 원재료 정확합니다. 그냥 박재범 씨 소주도 뭐 토톰이라는 강원도 쌀을 이용해서 만든 거고 그리고 뭐 안동 소주는 뭐 안동의 쌀이라든지 문배주 같은 경우에는 이 수수로 만든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료의 풍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각각 술마다 그리고 개성이 있어요. 예, 그리고 숙성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맛이 부드러워지죠. 근데 기존에 있는 우리가 아는 초록색병 소주는 그거는 쌀로 안 만들지 않아요? 그렇죠. 남는 농산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가 들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아, 여러 가지 가공을 하고 나서 네. 그 곡식의 잔여물들이 네. 그 원료가 되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태풍이 불었다 그러면 뭐 다 떨어지는 감이라든지 아, 올해 쌀이 너무 많이 나왔다. 그럼 그 쌀을 가지고 술을 만드는지 하는데 신기하네요. 그럼 그때그때 재료가 좀 달라지는 건데 저희가 네. 느끼는 그 술 맛은 네.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그 원재료의 맛을 싹 뺍니다. 아, 네. 순수한 알코올로 만들어요. 그래서 늘 마케팅적으로 주장하는 게 순수해요. 뭐 깨끗해요 그러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었군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거기다가 물을 넣어서 희석을 해서 그다음 조미료 넣어서 감미료 넣어서 이제 맛을 좀 획일화시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농산물의 맛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원재료의 맛이 들어가 있지 않고 프리미엄 소주들은 재료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재료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맞는 안주라든지 지역의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찾을 수 있는데 기존의 소주는 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알코올에 물을 탄 술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음식에 적당히 어울리기도 하고 적당히 안 어울리기도 하고 예, 되게 좀 도화지 같은 그런 술 같은 그런 개념이 한국의 소주죠. 그렇군요. 그래서 소주의 맛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그동안 보면 우리가 온라인 유통이 가능하냐 아니냐 요 기준이 되기도 하는 전통주들 있잖아요. 네네.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전통주라는 게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인가요? 지금 현행법으로는 무형문화재가 만든 술 그리고 농식품부가 지정한 식품명인이 만든 술 그리고 지역 영농조합법이 있냐 농민이 만든 지역 특산주 요 세 개가 들어가는데 박재범 씨가 만든 경우가 이 지역 특산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지역 특산주 안에 농민이 직접 만들어서 재배한 포도로 만든 와인은 과연 전통주인가? 또 뭐 진은 정말 전통주인가? 예, 네.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막걸리 업체들이 그러니까 수입쌀로 만든 막걸리 같은 경우는 들어가지 않거든요. 전통주에. 그래서 요즘 막걸리이지만 네. 여기에 우리 농산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막걸리는 전통주로 안 쳐주는군요. 그렇죠. 우리 농산물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그 지역의 농산물 또는 농민이나 영농조합법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한 수입 막걸리도 전통주로 인정을 해달라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좀 이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 시장도 경계가 참 모호해진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동네에서 난 농산물로 만들었는데 이게 위스키나 와인이 된다라고 네네. 하면 전통술이냐 아니냐. 네네. 아, 그래요. 다음번에 또 한 번 들을 수 네.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세종사이버대 바리스타인 소믈리에학과의 명욱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만화 좋아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이제는 웹툰, 웹소설로 콘텐츠 즐기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요새 제작하는 드라마나 영화 중에서 대부분이 아마 웹소설, 웹툰 원작이라는 거 알고도 계실 거예요. 유명한 작품은 거의 뭐 빠짐없이 포함이 되는데 그만큼 인기가 뜨겁기도 하고 이 시장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우리 웹툰 채널들 구독하는 사람도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고 해요. 바로 불법 유통 문제입니다. 불법 유통 사이트에서 다양한 작품들이 유통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요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오늘 법률발전소에서 법무법인 리션의 김성훈 대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 변호사님, 우리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창작물들 법으로 보호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호를 합니까? 네, 기본적으로 웹툰이나 웹소설도 이제 저작권법상 인간의 사상과 창작을 또 반영한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라서 보호가 되는 저작물이고요. 이런 경우가 이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민사적 손해배상뿐만이 아니라 저작권법상 이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영리적인 목적으로 대량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훨씬 더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한 손해도 상당히 많이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겁게 처벌을 한다. 그리고 사실 적발해 내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네. 찾아내는 과정이. 그런데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문제는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이게 사실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웹소설이나 웹툰 같이 디지털 저작물 같은 경우에는 복제가 굉장히 간편하고 복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간단할 수가 있고 특히 SNS 계정이나 P2P 그리고 해외 서버를 둔 웹사이트를 계속 번갈아가면서 바꾸는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하나를 적발을 하더라도 계속 유사한 사이트들이 계속 생기거나 하는 문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불법 침해가 계속되는 내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여러 가지 콘텐츠 플랫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불법 유통을 막으려고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그 플랫폼사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동 대응하고 있고요. 일단은 발견하는 즉시 바로 신고하고 또 추적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차단이죠. 이 사이트 자체를 차단하고 또 콘텐츠 불법 유통 방지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웹툰 같은 경우 혹은 이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DRM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에 따라가지고 워터마크 등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요. 결국 근데 이런 것들은 사후적인 조치들이고 그리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무엇보다도 이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이제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자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근본적인 대책으로서는 한계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내는 게 어렵지 않은데 실제로 누구에게 책임을 지울 것인가 그걸 찾아내는 게 어렵다는 말씀이군요. 최근에 웹툰하고 웹소설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플랫폼 중에 한 곳이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 유통 웹사이트를 형사 고소했다. 그러니까 어둠의 경로를 잡아내서 고소했다 이 말이네요. 네, 과거에 이제 밤토끼라는 이제 웹툰 침해했던 사이트가 있었죠. 밤토끼요? 네. 그 이름도 좀 그렇죠. 옥토끼가 아니고. 네. 네. 근데 또 비슷하게 북토끼라는 이제 아이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이제 고소를 했고요. 현재 그 연재되고 있는 웹소설 약 2,500개 작품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불법 유통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또 도박이나 성매매에 관련된 불법적인 어떤 그런 광고들로서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기존에 고소됐던 사안이랑 되게 비슷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참 문제가 되는 게 웹소설이 이제 과거보다 굉장히 많이 그 시장이 커졌죠. 네. 활성화가 됐는데 이제 이쪽에서는 웹소설만을 주 타겟으로 해서 저작권을 침해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DRM이나 워터마크 기술은 기본적으로 영상이나 아니면은 사진과 같은 것들에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불법 복제라면 그것이 드러나고 추적이 가능해지는 건데 문제는 글 같은 경우에는 그런 DRM 기술을 적용하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런 것을 노리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에 이 북토끼에 대한 처벌 등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웹소설 부분에 있어서도 특히나 이제 이런 저작권 침해 사범들에 대해서 훨씬 더 강력한 응징들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드라마 오늘의 웹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SBS에서 방영하고 있는 김세정 씨 주연의 드라마인데 거기 보시면은 그 웹툰 작가들 얼마나 고생하면서 그려내는지가 생생하게 보입니다. 창작하는 과정에 정말 뼈를 갈아 넣는다 이런 단어가 그 대사 중에 나오거든요. 정말 코피 쏟아가면서 일해서 만든 그 창작물을 훔치는 행위라는 거 꼭 아셔야겠고 이용을 안 하시면 아마 공급이 줄어들겠죠.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 다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는데 웹소설의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 방식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히고 있는지 좀 볼까요?
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토끼는 특히 웹소설만을 직접 타겟을 했고요. 기본적으로는 다른 불법 사이트랑 마찬가지로 이제 불법 도박 사이트랑 음란 사이트의 배너를 게재하는 광고 수익을 얻어냈습니다. 즉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들을 무료로 배포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런 불법적인 광고를 통해 가지고 광고 수익을 얻는 것으로 자신들의 수익을 얻고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불법적인 사이트로 차단이 된다. 이럴 경우에는 도메인을 바꿔서 차단망을 피하고 또 트위터나 여러 가지 SNS 계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새로운 사이트를 계속 알리는 방식으로 우회하고 회피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범죄를 계속해왔습니다. 이게 그 남의 창작물을 훔쳐서 본인들이 수익을 얻기 위한 일종의 미끼 상품으로 썼다는 얘기잖아요. 참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겠는데 앞서서 피해 규모를 계산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형사 고소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그런데 이번에 형사 고소를 했다는 거는 체증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도 입증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해서 형사 고소가 가능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지금 각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체를 어느 정도 특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피해액이 정확하게 산정이 되기 전이라도 형사 고소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인 배상을 받는 거는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 사이트들의 추적들을 통해 가지고 운영자 부분들을 일정 부분은 특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운영자를 특정을 못하는 경우에도 성명불상자를 피고소인으로 해가지고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한마디로 의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방식으로 했고요.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드러난 거는 이거는 좀 다른 사안이긴 한데 이제 인터폴이랑 협조를 해가지고 이번에 북토끼 말고 이제 워터마크 기술과 DRM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그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이트 업자들을 구속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관련해서 유사한 소송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소송 과정이 어땠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2018년도 가장 대표적인 세계 최대 그 불법 유통 사이트라고 했던 밤토끼 폐쇄가 부끄럽네요. 됐고요. 세계 최대. 네. 네. 거기가 이제 운영자와 종업원이 검거가 됐고요. 피해 작가와 또 피해 업체들에 대한 배상 판결까지 인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불법 유통 사이트인 어른아이닷컴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은 전액이 추징이 되고 또 그로 인한 피해액도 입증이 가능한 범위에서 전체로 손해배상으로 인정이 되고요. 저작권법상으로는 이럴 경우에 그 손해액에 대해서 추정할 수 있는 조항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잡힌다. 예, 생각보다 바로 잡히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우리나라 수사력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불법적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잡히고요. 아무리 해외에 서버를 하고 해외에서 도피를 하더라도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라면은 기본적으로 한국 유저를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여러 가지 경제적 그리고 관계적 기반이 있기 때문에 결국 잡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로 인한 어느 수익 전체는 어떻게든 빼앗게 된다. 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꼬리가 길면 잡히게 마련이고 왜 여기다 이렇게 귀여운 이름 자꾸 갖다 쓰지 못하겠으면 좋겠어요. 네. 토끼, 어른아이닷컴 이러면 네. 뭐 재밌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거 그렇죠. 안 됩니다. 불법 유통 사이트가 아닌 개인 간의 웹툰, 웹소설 만약에 예전에 제가 문화부 기자할 때도 이게 되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P2P. 네. 그런 방식으로 주고받았다. 이거는 어떻게 처벌합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그냥 사적 이용의 범위에 한정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웹툰을 하나 보고 이 컷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컷 한번 봐봐, 이거 너무 멋지지 않냐 이렇게 보내줬다. 이런 사적 관계에서 하는 것 자체는 처벌받지가 않고요. 이렇게 사적으로 이용한 거는 상관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2P는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공유해가지고 계속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일회적으로 사적으로서 해당되는 내용들의 일정 부분들을 공유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전체의 내용을 영리적으로 혹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배포한 것인지에 따라 가지고 실제적인 처벌이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만약에 우리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했다. 이것도 좀 복잡할 것 같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을 합니까? 네, 이런 경우도 우리나라 이제 업체들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법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런 불법 유통 사이트들은 거의 대부분 해외 서버를 두고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 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용자들, 해외의 다양한 이용자들은 구체적으로 다 추적을 해가지고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호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제공한 업체가 우리나라 업체면 우리나라의 형법에 따라서 해외의 불법 이용 사례도 처벌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나라 업체거나 해외 업체라도 우리나라 사람이거나 해외인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형사적인 소출을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법에 적용을 받는다. 네.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요, 이 불법 유통 사이트 문제를 해결하려면 안 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제공되는 콘텐츠를 보지 않으셔야 되는데 과금을 하고 정정당당하게 보는 거, 이 인식 개선이 제일 시급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저희처럼 훨씬 20세기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 봤을 때는 20세기 그때랑 비교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인식이 네. 훨씬 더 개선되긴 했죠. 맞아요. 그때는 네. 더 과거에는 인식이 없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몇몇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경우는 결국 창작자분들이 지속 가능하게 계속 생산을 하려면은 이런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팬들이라면 사실은 원래는 그 창작자들 후원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시도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불법으로 이거 하나하나 볼 때마다 우리가 이 소설을, 이런 작품을 앞으로 또 우리 다음 세대 이런 작품들을 보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이용해서 이익을 편취하고 있는 이익을 가지고 가고 있는 나쁜 사람들을 후원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것을 꼭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꼭 앞으로 이 주변에서 혹시 이렇게 보면 옆구리 한번 쿡 찔러주는 이런 센스도 필요하겠죠. 자, 김정훈 변호사님, 그동안 정말 주옥 같은 콘텐츠 감사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고요? 예, 오늘 마지막 네, 시간입니다. 아쉽습니다. 네, 너무 좋은 주제로 함께 나눠서 너무 감사했고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스타트업이나 규제 관련된 이슈들은 또 로스규이라는 뉴스레터를 통해서 계속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같이 여러 가지로 이용하는 입장에서도 사업하는 입장에서도 필요로 하는 양질의 콘텐츠 만드는 노력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미션의 김성훈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질문 주시는데 우리 유튜브로 항상 인사해 주시는 김인설님, 제가 오늘 답을 드릴까요? 경제발전소에게 이번 주 월화수목금, 경제발전소의 월요일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답이 되셨을까요? 자, 저희는 내일 오전 9시에 같은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발전!